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 제5강 정신분석 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분석 비평은 심리주의 비평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개관을 보면요. 여러분 교재로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거기 이제 개관이 있는데 개관에서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면 그는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역동적, 경제적, 지역론적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역동적에다 번호를 쓰세요. 1번, 경제적 2번, 지역론적 3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석 비평에서는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의 형성 112쪽입니다. 112쪽. 112쪽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특히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같은 데도 보면 이 비극에 대해서 이제 연민과 공포, 그걸 통한 이제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이런 그 심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있는데 112쪽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프로이트.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마지막 단락 인간의 마음을 역동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역론적으로 봤다. 시험에 이제 나온다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본 관점에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113쪽으로 이제 가보면 여기서는 이제 역동적 관점이 제일 첫째 줄에 나오죠. 그래서 본능적인 충동이 외부 현실의 요구에 부딪힐 때 생기는 긴장으로부터 발생한 정신 내의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는 보통 이제 그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드라는 것은 이제 이드는 본능적 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고라는 것은 자아죠, 자아. 그다음에 슈퍼에고는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도덕적 자아 또는 초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이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슈퍼 에고로 갈 것이냐. 자, 우리가 장발장이 빵을 훔칠 것이냐 이게 이드죠. 훔친다. 본능적인 충동이니까. 훔치면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슈퍼 에고죠. 자, 그런데 이제 빵을 훔쳐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그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프로이트는 그 114쪽에서 이제 그 위쪽에다 쓰시면 좋겠지만 일단 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 하는데 빙산은 10분의 1만 떠 있고요.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은 10%만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말 할 때 일각이란 말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잠겨 있는 이 부분 잠겨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그러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잠겨 있는 이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윗부분은 이제 의식이죠. 행동을 자부하는 의식. 이게 이제 에고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억압을 받으면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억압된 현실이 꿈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의 전개 부분으로 이제 가보면요. 이론의 전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 이제 쭉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전개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이 115쪽에 보면 115쪽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어떤 정신분석 이런 것을 많이 개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가 제자들 통해서 115쪽의 첫째 줄에 여러 연구가 일어났죠.
특히 이제 이 햄릿과 오디푸스 둘째 줄에 그런 그 어네스트 존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신분석 비평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6쪽에 보면 고전적 정신분석 비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는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죠.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프로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게 117쪽에 보시면 이 꿈의 이론 그 둘째 단락의 첫째 줄에 문학 이론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꿈의 작업의 핵심인데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즉 이제 압축과 전치라는 거예요. 압축과 전치. 그래서 이제 압축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잠재적인 꿈의 내용을 복합적 이미지로 축약한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꿈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치라는 것은 무의식적 욕망, 잠재적 꿈의 사고가 이제 꿈으로 드러날 때, 현현할 때 연상적인 고리를 거쳐서 다른 형태로 변신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전치라고 하죠.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꿈도 검열자의 검열작용을 한다. 꿈이라는 것도 이 검열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자, 118페이지 이제 그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을 햄릿에 그 적용하는 예가 나오죠. 자, 1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부황 사례에 대한 복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햄릿이 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는 햄릿의 복수 지연을 이야기한다. 햄릿의 복수 지연, 복수를 연기시키는 거죠. 자, 이 햄릿의 이 숙부인 클로디우스죠. 클로디우스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원에 있을 때 그 잠을 자고 계실 때 이제 귀에다가 독을 넣어서 죽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인, 그러니까 이 햄릿의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119쪽에 이제 보면 그런 그 119쪽을 보세요. 거기 한 다섯째 줄부터 볼게요. 그러나 무의식적 동기가 무엇인지는 숙부 클로디우스의 부황 살해 행위, 그의 여왕과의 근친 상간이라는 두 가지 복수 대상에 대한 햄릿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과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질투를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부황이 죽은 것은 햄릿이 유아기의 은밀한 소원이었는데 성취된 셈이었고, 그것도 숙부,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났죠. 내밀한 욕구가 만족됐다. 그러나 만족감을 누릴 사이도 없이 살해자는 모친과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다. 이번엔 부친의 경우와 달라서 애정의 경쟁자를 아무 억제 없이 증오할 수 있다. 더구나 햄릿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의무요 권리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없다. 그러나 햄릿은 부황 살해라는 이 클로디우스의 행위에 심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모친을 범했다. 클로디우스를 단순히 원수로만 여길 수 없는 심리의 근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복수를 지연시키죠. 그래서 이 숙부를 살해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복수를 지연시키고요. 또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복수를 지연시키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락강의 구조주의 정신분석 비평이 나옵니다. 이 락강은 121쪽을 보겠습니다. 121쪽에 락강이 있는데, 이 락강은 이제 이 그 무의식을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구조되어 있다. 그 네 번째 줄에 있죠. 124쪽에.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문제를 이제 구조화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제 소시르의 개념을 그 세 번째 단락에 있죠. 소시르의 기호 개념을 이론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락강의 화장실 나오죠. 세 번째 단락 넷째 줄에 거기 밑줄 치세요. 락강은 화장실 앞에 쓰여진 남자 여자라는 신입형을 예로 든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쓰기도 하지만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여자 화장실 앞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치마 모양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쪽으로 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스니피앙은 모두 문이라는 하나의 스니피에 우리가 스니피앙, 자 스니피앙 이 뭡니까? 이 기표죠, 기표. 스니피의 기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락강은 스니피앙 밑으로 스니피에 미끄러지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기표와 거기다 밑줄 치고 써보세요. 기의에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은 남자 화장실이라고 알아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치마 입은 모양이 있으면 여자 화장실로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기표와 기의에 미끄러집니다라고 락강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좀 보면요. 그래서 락강은 이제 시니피앙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산출하고 이 소실의 의미작용과 구별해서 의미화 작용이라고 이제 불러요. 화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시니피앙들의 효과, 즉 의미화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콥슨이 언어의 두 측면과 실어증의 두 유형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은유와 환유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야콥슨은 언어의 기본적인 두 축을 설명하면서 언어 행위의 진행 과정이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을 때 은유다. 거기 있죠.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을 때 은유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에 근거하고 있을 때 그 환유적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121쪽에 밑에서 한 5줄 나오죠. 유은, 인, 환이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두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두막.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두막을 보면 이 오두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 오두막 하면 밀집, 이형, 연기 이런 걸 연상을 했다 만약 그러면 자, 넘겨보세요. 122쪽. 이런 연상작용은 되게 환유적이다. 먼저 환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두막이라고 했을 때 뭐 토굴, 궁전, 아파트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면 은유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주한다, 살다 이런 장소죠. 토굴에 살 수 있죠. 궁전, 아파트 살 수 있죠. 오두막도 살 수 있는 공간이죠. 자, 이런 경우에서 은유가 되는 것이고 환유라는 것은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 그래서 오두막을 생각을 하면 밀집, 연기, 이형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런 것을 이제 환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강은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의미의 고리에 있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인접적 연결을 환유적 관계로 보았고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인 전체 현상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락강은 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단어의 대치 현상을 은유적 관계, 프로이트의 중요한 무의식 개념인 압축 현상과 연결시켰다. 이게 나옵니다. 그 압축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117쪽에 보시면 두 개 혹은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그 이상의 잠재적 꿈의 내용을 하나의 복합적 이미지로 축약하려는 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신분석 비평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1부, 이 책을 보시면 제1부가 있죠. 이 제1부가 바로 20세기 문학 비평 방법입니다. 자, 이걸 끝냈고요. 다음번부터는 제2부 동시대 문학 비평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